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이후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 내부에서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증세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추경과 관련해서요. 국민의당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청와대 회동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현 정부 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개혁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추경을 빌미로 이렇게 발목 잡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자책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공무원 증원이 결국 국민들의 그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거니까 그것은 정말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런 이제 기류도 여전하고 뭐 그래서 이제 혼재돼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이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으로서는 정말 닭조통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밖에 공조가 없는 깨지는 거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지금 입장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중으로 잘하면은 협상이 마무리돼서 오늘 밤이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은 내주 초 정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경 가운데 제일 지금 관심을 가는 게 이제 공무원 증원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 증원하지 말고 정말 어디에서 필요한지 필요하더라도 정말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1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12,000명 다 따져보면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막 혼재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산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을 그 지방직 공무원 경우에는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요? 그렇죠. 그 지방공무원 경우에는 그 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거죠. 예. 그거를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야당들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공무원 증원을 하게 되면은 과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과연 적정한지 그 부처별로 계획을 내라. 그리고 먼저 공무원의 인력 재배치 그런 계획까지도 좀 내놓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자,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증세 얘기를 좀 해보죠. 좀 민감한 문제에서 현 정부 들어서 아직까지도 증세를 구체적으로 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바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론 추미애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무슨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서 몇십 조를 조달하겠습니다. 없는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해서 뭘 해내겠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소득세 세율 조정이라든가 혹은 세율 인하 등등을 가지고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국민들에게 한번 토론을 요청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추미애 대표도 소득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좀 증세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 그 대기업들 소득 그 과표 기준으로 2천억 이상을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을 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자. 지금은 22%입니다. 지금은 200억 이상이면 다 22%가 적용이 되는데 최고 그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25%로 올리자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5억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그 소득세율도 지금 현재 40%로 돼 있는데 작년 38%에서 올해 40%가 됐습니다. 그걸 42%로 또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건 사실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는 참 국민들한테 면목 없는 이야기고 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예. 하지만 복지를 늘리자는 목표가 분명한데 그 단순하게 이걸 세출을
어떻게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조정한다라는 것으로 증세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누구 말로 허구다라는 예.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 솔직하게 우리 증세 부분들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먼저 부담을 더 하는 먼저 그 솔선수범하자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먼저 그 대기업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야기를 먼저 제기한 겁니다. 근데 예. 관심은 나중에 이것이 중산층이나 아니면은 그 소득세율 지금 면세율이 48%입니다. 지금 그 그렇죠. 공급 소득자들도요. 예. 그 과연 이렇게 다른 층에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소득자 위주로 뭐 연봉이 뭐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연봉을 받는 분들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씩 내려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또다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예, 변호사님 어제 그 공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공개된 내용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정부에서 어떻게든 좀 특정 이념이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돼서 좀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수 논객의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청년층이 보수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청년 보수를 좀 증대할 방안,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죠. 그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저는 이게 만약에 증거로 채택되면 재판에 완벽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내용은 이제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이제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도와주는데 정부가 개입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삼성 측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거는 삼성 합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국민연금이 그 당시에 여론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우린 거기 개입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개입했다는 증거가 이제 단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증거로 사용되기까지는 또 좀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뭐 이게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도 그렇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보수 농객을 지원하는 것라든가 아니면 며칠 전에 또 공개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작년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것. 예. 이제 그런 게 또 다른 혐의에 또 이제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그렇고 새로운 부분이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 청와대에서 이런 회의를 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물적 증거가 될 수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박수현 대변인은 검찰의 야당에서 고발까지 돼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박수현 대변인,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그 위법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확실한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이거 대통령 기록물인데 함부로 막 공표해도 되나? 그리고 이거 공무상 비밀 아니야? 이런 부분인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면 대통령 기록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일반 기록물, 그다음에 비밀 기록물, 그다음에 지정 기록물입니다. 뭐 지정 기록물은 아시는 것처럼 한 번 지정해버리면 30년 동안 봉인이 되죠. 그렇죠. 이제 아예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밀 기록물도 이제 공표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 기록물 같은 건 공표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지정 기록물은 어쨌건 전 정권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정권에 지정 안 했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전 정권이 비밀 기록물로 지정을 했으면 비밀이라는 게 붙어 있었는데 비밀이라는 게 도장꽝 없잖아. 찍어놨는데 그거 없다. 그것도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일반 기록물이지. 일반 기록물이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고 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의 재정 취지를 보면 예. 그러니까 어쨌건 좀 민감한 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나 뭐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나 이런 것들은 그럼 외부적으로 공개하면 이제 논란이 될 것들은 좀 봉인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거는 범죄에 또 어찌 보면 증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공개되는 게 맞다라고 청와대가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재용 그렇습니다. 부회장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네. 그럼 그것과
지금 검찰에 또 특수부가 또 인원을 좀 네, 보강을 8명으로 하잖아요. 증원했죠. 8명.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특수 일부에서 지금 이 문건에 관련된 걸 배당을 받았죠. 예. 근데 그게 8명으로 이제 증원했습니다. 8명이면 특수부 2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된 건데 그러면 이 문건의 일단 진위 여부, 그다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작성자, 작성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특수부 검사를 8명이나 투입했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게 물론 1차적인 목표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있는 문건들을 보면 지금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된 문건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13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형적인 관건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최종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뭐 극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문제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왜 청와대가 판단하느냐 그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까지 한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당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지정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뭐 청와대는 알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아예 그냥 봉인을 해서 대통령 기록원으로 그냥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지금까지는 그 범죄에 위법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개를 해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좀 신중한 모드로 신중한 분위기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그 발견된 문건들은 그거는 정말 공개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그 안건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안건 아니면은 문건 아니면은 좀 공개하는데 좀 지금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근데 이 해볼 수 대통령 있습니다. 기록물, 뭐 지정 기록물인지 비밀 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전 정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문건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지정 기록물이야? 아니면 뭐 이게 비밀 기록물이야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전 정권에서 지정하지 않은 자료들이니까 남아 있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요일 날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 초에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이제 문건들을 공개를 하는데 국가안보실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드잖아요. 그럼 사드 결정 과정에서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 저번 대선 기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는 청와대에서 좀 더 신중할 것 같고요. 지금 문건 공개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건 내용 우리 샅샅이 다 모릅니다. 그렇죠. 제목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목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에 원본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NLL 대화록 사건 때도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법적 검토를 거치고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안보나 이건 어쨌건 내부적으로 이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공개하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불리해지는 사람은 뭐 여러 명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순실 씨가 제일 불리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뭐 방어권의 원천 봉쇄된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재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번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서 만료가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판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그리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법정에 증거로 현출이 되면 우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시한을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재판부에. 이 증거를 낼 수 있는 시한을. 근데 그런 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지막 기일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증거로 나왔다면 그건 당연히 증거로 현출이 돼야 되고 그 실체 진실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찌 보면 최순실 씨 측 변호인단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문건의 파급력 또 파장을 고려해서 아 이게 만약에 증거로 현출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걸 인지하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재판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입장은 뭐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알려진 입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라는 전략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발가락이 아파서 나오지 않는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문건이 공개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문건이 공개되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만한 것들이 나온다면 예. 그건 이제 가정입니다. 예. 그러면 전략 수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번에 구속이 될 때 예. 검찰에서도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받을 후폭풍을 고려해서 모든 혐의를 다 집어넣었어요. 어허. 그러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추가를 이상은 하려면 혐의가 더 나와야 혐의가 더 되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혐의가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면세점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번 나왔었죠. 예. 거기다 이 문건 관련해서도 제가 보면 어쨌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4.13 총선에 개입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걸로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하면 다시 6개월간의 이제 구속 기간이 또 이제 남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현재의 지연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어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 내려고 했다가 워낙 공방이 심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25일로 미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건 국민적인 관심사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고 해야 된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여론 재판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뭐 어느 그 양쪽 다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법원에서 여론 수렴하고 아마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재판을 공개하고 안 하는 것과 재판에 뭐 따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사실 이 정치적 재판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공개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공개하면 좀 피고인의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론 재판을 흐를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선고 당일만 공개를 한다라거나 이제 공개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라 25일 정도에는 정확하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최악의 물난리 속에서 유럽으로 연수 갔죠. 어제 충북도 의회 의원 2명이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다음 그날 도착하는 날 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비행기 표가 여의치 않아서 그래가지고 다음 날 비행기 표가 가장 빨리 도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비난과 질책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를 마음에 새기면서 두고두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도의원 4명 가운데 2명은 돌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2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유야 지금 휴가철이라서 당장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돌아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도의원이 그 전에 또 이상한 뭐 좀 논란이 되는 얘기를 했고 이번과 관련해서도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밍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김학철 도의원이 그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도 그렇고 국민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 그 레밍. 자, 레밍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어제 저희 저녁 뉴스 때 만든 그래픽이긴 합니다만 레밍이요. 쥐입니다. 쥐. 쉽게 말해서 들쥐예요. 들쥐.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이 레밍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80년대 그 미 8군 사령관인 위컴이 한국인들을 레밍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들대근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불불 끓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어차피 외국인이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것도 국민들이 선출한 도의회 의원이 우리 그 국민들을 이 말을 쓸지는 저도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들쥐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우르르 따라다니는 그런 네. 들쥐근 그런 근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아직 김학철 의원은 귀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의 소속 의원들 제명하겠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최병윤 의원이 1명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징계에 착수하겠다라고 지금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레밍 같다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한 번 누군가가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이 우르르르 지금 비난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취지죠. 그리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번에 탄핵 때도 그렇고 좀 막말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분들 얘기로는 이게 한 3개월 전부터 돼 있었던 연수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물날 난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취지인데 도의원이 뭐 하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도에서 발생한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지금 피해 현황이나 피해 복구나 이런 부분에서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분이 지금 해외 연수 가서 그것도 사실 좀 외유성 연수잖아요. 곳에 가서 지금 국민들을 뭐 레밍이란 저도 이번 레밍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주민 소환 얘기도 나오는데 주민 소환은 이제 어쨌건 임기가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주민 소환이 되진 않겠지만 지금 내년에 이제 뭐 공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민 소환이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 이제 주민 소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가능한데 그렇지만 이제 단서 조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주민 소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내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죠. 그래서 아쉽게도 주민 소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건데 그 결국은 나중에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제명 징계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그리고 지금 정말 내가 잘못 없어라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면은 글쎄요. 뭐 이거 선거 뭐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하에서는 이제 주민 소환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퇴출시키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 당에서 지금 뭐 일단 제명시키겠다는데 이건 제명시키는지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명을 시킨다면 뭐 이분이 뭐 다시 또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시겠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로 국민들 그리고 주민들을 레밍이라고 불렀던 분이 다시 뭐 표로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좀 화가 많이 납니다만 이번이 막말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학철 의원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민국 법조계에 이 미친 광견병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됩니다. 미친 개 같은 짓들을 못하게끔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합니다만 정말 이런 얘기까지 했던 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을 동물에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의원인 것 같아요. 얘기 더 하면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내일 뭐 공항에 입국한다고 하는데 들지 들고 나가는 사람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